40년, 내 젊음과 피땀을 갈아 넣어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내 딸보다 어린 비서와 호텔 문을 나서는 사진을 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평생 피땀 흘려 회사를 키워놨더니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 조강지처를 벌이려 한 남편에게 어떻게 할지 이제부터 그 기막힌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 65이 된 김영희 씨는 넓고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테이블 위에 던져진 서류 봉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이혼 소장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남편 박상철이 집에 들어와 겉옷도 벗지 않은 채 그녀의 얼굴에 던지듯 던져놓고 간 것이었죠. 도장 찍어 변호사 통해서 깔끔하게 합의 이혼으로 끝내자고.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집어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상철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내가 이제 명색이 중견기업 회장인데 언제까지 당신처럼 무식하고 촌스러운 여자랑 살아야 해.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할 거 아니야. 영희의 가슴이 무참히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40년 전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매일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리며 남편의 사업 자금을 댔던 것은 바로 영희였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사장들에게 무시당하고 술에 취해 돌아올 때마다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던 것도 그녀였죠. 당신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내 폐물 다 팔고 친정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줬잖아. 이제 와서 내가 촌스럽다고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거야.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해. 지긋지긋하니까. 그때 보탠 돈 쳐서 위자료로 넉넉하게 5천만 원 넣어줄 테니까 조용히 짐 싸서 나가. 5천만 원. 수백억 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사모님 자리에서 쫓겨나며 받는 돈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모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5천만 원, 당신 지금 장난해. 그 회사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나보고 빈손으로 나가라는 거야. 당신이 회사 키우는데 보탠 게 뭐가 있어. 집에서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한 주제에 내 재산에 숟가락 얹을 생각 마. 오늘부로 당신 명의로 된 생활비 카드 싹 다 정지시켰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때 상철의 주머니에서 경쾌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상철의 차가웠던 표정이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지은아. 그래. 오빠 지금 나가. 조금만 기다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지은, 남편 회사의 30살짜리 비서였습니다. 영희는 그제야 친구가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던 두 사람의 끔찍한 미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아내 앞에서 내연녀와 통화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희를 보란 듯이 쳐다보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영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억울함과 비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눈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던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 남편에게 매달리던 나약한 늙은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지독한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5천만 원 받고 조용히 떨어져라 이거지. 내가 집에서 밥이나 하던 멍청한 여자인 줄 아나 본데 박상철 당신 사람 단단히 잘못 봤어. 영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두꺼운 철문을 열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낡은 서류 처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희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넘겨보았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에 명운이 걸린 핵심 기술 특허권자 김영희. 그리고 회사의 본관 건물이 세워진 수백억 원대 알짜배기 땅의 실소유주 역시 김영희. 남편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겠지만 사업 초창기 빚쟁이들을 피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며 모든 중요한 명의를 아내 영희의 이름으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회사가 커지고 거만해지면서 상철은 모든 것이 완벽한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회사 껍데기만 남겨주마. 젊은 년이랑 어디 한번 시궁창 바닥에서 평생 구르며 살아봐. 영희의 입가에 서늘하고 매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묵은 조강지처의 핏빛 복수극이 마침내 그 거대한 서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남편의 요구대로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여행 가방에 들어간 것은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어젯밤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이 전부였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나온 영희의 얼굴에는 어제 보였던 비참함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호한 표정만 남아 있었죠. 내가 조용히 나가주지.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대로. 거실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던 상철은 영희의 초라한 짐가방을 보며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진작에 그렇게 주제 파악을 하고 나갔어야지. 약속한 위자료 5천만 원은 오늘 안으로 입금할 테니까.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래, 그 알량한 위자료 참 고맙게 받을게. 평생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봐. 영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상철은 문이 닫히자마자 콧노래를 부르며 내연녀 지은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드디어 그 늙은 여우가 짐 싸서 나갔어. 이제 이 넓은 집은 다 우리 차지야. 이따 저녁에 근사한 데서 축하 파티나 하자고. 상철은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 헌신한 조강지철을 단돈 5천만 원에 쫓아내고 젊고 예쁜 여자와 화려한 인생 2막을 시작할 생각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에 빠진 상철이 꿈에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희가 집을 나와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처량한 시골 친정집이 아니라 서울 강남의 최고급 로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희는 대형 로펌의 대표이자 수십 년 전 남편의 사업 초창기 시절부터 끈끈하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최 변호사, 정말 오랜만이네. 내가 오늘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서류를 몇 개 가져왔어. 최 변호사는 영희가 건넨 낡은 서류철을 받아들고 돋보기를 고쳤으며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평정심을 유지하던 그의 입에서 짧고 굵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모님, 이건 정말 엄청나군요. 박 회장님 회사에 명운이 걸린 핵심 기술 특허권 3개가 모두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 본사 사옥이 세워진 강남 알짜배기 부지의 실소유주가 바로 사모님이십니다. 그 인간이 머리가 나빠서 까맣게 잊고 있더라고. 예전에 빚쟁이들 피해서 부도 위기 맞았을 때 내 이름으로 싹 다 돌려놓고는 이제 와서 자기가 혼자 다 이룬 줄 알고 거들먹거리는 꼴이라니. 영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 변호사에게 아주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오늘 당장 박상철 그 인간 회사로 내용 증명을 띄워줘. 내 땅에서 건물을 통째로 비우고 당장 방 빼라고 말이야. 그리고 내 특허 기술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올린 그동안의 막대한 수익금, 전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소송도 같이 걸어버려. 명심하겠습니다, 사모님. 박 회장님이 오늘 이 내용 증명을 받으시면 아마 심장이 멎을 듯이 놀라실 겁니다. 제가 아주 확실하고 잔인하게 법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드리죠. 같은 시각 상철은 회사 본관에서 임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대대적인 신규 사업 발표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우기는 바로 그 영희 명의의 특허 기술을 전면으로 내세운 수백억대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여러분, 이번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우리 회사는 업계 1위 자리를 아주 확고히 다지게 될 겁니다. 모두 축배를 듭시다.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던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 상철의 비서인 지은이 사색이 된 얼굴로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아주 두꺼운 등기 우편이 날아왔는데요. 뭐야, 한창 분위기 좋고 기분 좋은데 무슨 우편이야. 이리 줘봐. 상철은 짜증을 팍 내며 지은의 손에서 서류 봉투를 빼앗아 거칠게 뜯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첫 줄을 읽어 내려가던 상철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덜덜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회의실에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불빛들이 순식간에 상철의 목을 조르는 지옥의 불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바닥에 볼품없이 엎어진 박상철 회장의 손은 마치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이 중차대한 자리에 법원 등기라니요? 대체 무슨 서류이기에 그렇게 놀라십니까? 사색이 된 임원들의 거친 수군거림이 넓은 대회의실 안을 가득 채우며 상철의 귀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참아내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구기듯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나가란 말이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낸다. 상철의 서슬퍼런 고함과 핏대선 얼굴에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대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쾅 하고 닫히기 무섭게 상철은 옆에 서 있던 비서 지은의 멱살을 잡을 듯이 거칠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네가 이 서류 똑바로 다시 읽어봐. 이게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말이 되는 소리야. 내 회사 건물이랑 땅이 왜 김영희 그 할망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회장님, 저도 지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서류를 보면 본사 부지지 지번이 정확하게 사모님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이번에 발표한 핵심 특허 기술 3개도 전부 사모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나와요. 상철을 오빠라 부르며 여우짓을 하던 지은의 목소리 역시 거대한 공포로 인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두 손으로 쥐어짜며 수십 년 전의 아득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40년 전 사업 초창기에 회사가 부도 직전에 몰려 사방에서 무서운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던 그 비참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든 전 재산을 안전하게 숨기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이름으로 모든 중요한 명의를 돌려놓았던 기억이 그제야 번개처럼 상철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맞다. 그때 다 넘겨놨었지. 하지만 그건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명의만 잠시 빌린 거잖아. 무식한 여편네가 무슨 수로 이 큰 회사를 흔들겠다는 거야. 변호사 하나 잘못 만나서 사기당한 게 분명해. 상철은 분노로 눈이 뒤집혀 곧바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너머로는 차가운 신호음만 길게 갈 뿐 영희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손가락이 부러져라 액정을 누르며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여편네가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오냐? 네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 시골 친정집 구석에 처박혀 있겠지. 당장 찾아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야겠어. 상철이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챙겨 입으며 비서실을 나서려 할 때 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아주 짤막한 경고문과 함께 강남의 한 대형 로펌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철 회장님, 용건이 있으시면 사모님이 아닌 저 최진우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후 사모님께 직접 연락하시는 모든 행위는 법적 접근 금지 신청의 확실한 사유가 됩니다. 상철은 너무 화가 나 이가 부득부득 갈렸습니다. 평생 자기 밑에서 밥이나 하고 기 한 번 못 펴던 여자가 감히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협박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아, 차 대기시켜. 당장 강남으로 간다. 그 여편네 뒤에 숨어서 돈 뜯어내려는 변호사놈 면상 좀 똑바로 봐야겠어. 1시간 뒤 상철과 지은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로펌 접견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넓고 화려한 접견실 중앙에는 빳빳한 정장을 차려입은 최 변호사가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최 변호사, 당신 미쳤어. 내 마누라가 무식해서 법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이 뒤에서 조종한 거지. 명예 신탁이라는 건 몰라. 그거 다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땅이고 내 머리로 개발한 기술이야. 당장 소송 취하 안 하면 당신도 변호사 옷 벗을 줄 알아. 최 변호사는 상철의 삿대질과 거친 으름장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찻잔을 탁자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박 회장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성격이 급하시군요. 하지만 법은 회장님의 거친 감정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명확한 서류로만 말하는 법입니다. 명예 신탁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박 회장님 개인 돈으로 그 땅을 사고 기술을 개발했다는 명확한 자금 출처 증거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초창기 장부와 계좌 내역을 보면 오히려 사모님이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매일 밤낮으로 재봉틀 돌려 모은 피땀 어린 돈이 고스란히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 변호사의 송곳처럼 날카롭고 침착한 말에 상철은 순간 말문이 턱 막혀 어버버거렸습니다. 그건 30년도 더 된 옛날 일이고 지금 회사를 이만큼 키우고 빌딩 올린 건 온전히 내 회장으로서의 능력이야. 내 능력이 없었으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이고 그깟 기술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그 대단한 능력을 이제 껍데기만 남은 회사에 서서 마음껏 펼쳐보시라는 겁니다. 사모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사 건물에서 전원 철수하라는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 기술료 100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100억 원이라는 상상도 못한 거대한 액수가 최 변호사의 입에서 나오자 상철의 등 뒤로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눈치를 보며 명품 가방을 꼭 쥐고 있던 비서 지은의 안색도 이 순간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정말로 건물을 통째로 비워줘야 하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인 신규 프로젝트 해외 계약이 잘못되면 우리 회사 바로 부도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비서님도 회사의 생리를 아주 잘 아시는군요. 땅 주인이 당장 나가라는데 건물이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법원에서 건물 철거 명령까지 떨어지면 박 회장님의 회사는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상철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사방이 핑글핑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신의 왕국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최 변호사, 김영이 어디 있어? 내 마누라 지금 어딨냐고. 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어. 40년을 같이 산 부부 사이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바로 그때 접견실 안쪽에 닫혀있던 비밀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기품 있는 고급 실크 정장을 차려입은 한 여성이 우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집에서 늘 헐렁한 몸빼 바지를 입고 생선 비린내와 찌개 냄새를 풍기던 조강지처 김영희였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도 보기 힘든 고귀하고 차가운 자태에 상철은 순간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 박상철 당신 입에서 부부라는 추악한 말이 참 쉽게도 나오는구나. 나보고 무식하고 촌스럽다며 단돈 5천만 원 던져주고 내쫓을 때는 우리가 40년을 함께 산 부부라는 생각을 눈꼽만큼이라도 안 했나 보지. 영희의 얼음장처럼 서늘한 목소리가 넓은 접견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영희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웅얼거리듯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는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신규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홧김에 그랬어. 이혼 소장은 무효야. 내가 다 취소할 테니까.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소송 좀 멈춰줘. 우리가 남이야. 영희는 상철의 애원하는 찌질한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취소. 미안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어. 박상철, 내가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했거든. 당신이 어제 나한테 던져준 그 5천만 원, 내 대형 로펌 변호사 수임료로 아주 유용하게 잘 썼어. 영희의 폭탄 발언에 상철은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고 그 옆에 서 있던 비서 지은은 영희와 상철의 눈치를 번갈아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회장님인 줄 알고 매달렸던 박상철이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아 길거리로 나앉을 알거지가 될 판이었으니까요. 과연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철과 돈을 보고 접근했던 내연녀 지은의 추악한 배신의 본색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영희의 서늘한 폭탄 선언이 떨어지자 최고급 접견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가장 먼저 깬 것은 방금 전까지 상철의 팔짱을 꼭 끼고 있던 내연녀 지은이었습니다.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회장님 비서일 뿐이고 회장님이 억지로 끌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거예요. 돈 많은 회장님 사모님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던 지은이 상철이 빚더미에 앉게 생기자 순식간에 안면을 몰수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어제 호텔에서 샴페인 마시면서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했잖아. 회장님, 미치셨어요. 언제 제가 그랬다고 그러세요. 사모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 늙은 양반이 자꾸 치근덕거려서 이번 달에 퇴사하려던 참이었어요. 돈 앞에서는 한없이 달콤했던 내연녀의 추악하고 얄팍한 본색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역겨운 촌극을 가만히 지켜보며 서늘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이 아주 잘 놀고 자빠졌네. 지은이라고 했나. 걱정 마. 내년한테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아주 빵빵하게 걸어놨으니까. 지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 문을 열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상철은 이제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보, 영희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그 기집애 평생 안 보고 당신한테만 충성하면서 살게. 충성, 평생 내 등에 빨대 꽂고 단물 다 빨아먹은 기생충 주제에 어디서 감히 입에 발린 충성을 올려.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내 건물 안 비우면 곧바로 강제 집행 들어갈 거야. 내 특허 훔쳐서 번 100억 원도 한 푼 빠짐없이 다 토해내고 길거리로 나가.
영희는 최 변호사에게 수고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인 뒤 얼어붙은 상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우아하게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상철은 넋이 나간 채 비틀거리며 겨우겨우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까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참혹한 지옥이었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임원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회사 건물 부지랑 핵심 특허가 전부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니요? 당장 다음 주에 방을 빼야 한다는 소문이 바닥에 파다하게 퍼져서 방금 해외 바이어 측에서 수백억대 계약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당장 해명해 보십시오. 상철은 숨이 막혀 헐떡거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회장실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군 거대한 왕국이라고 믿었던 곳이 사실은 파도 한 번에 쓸려갈 모래성보다 못한 신기루였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재무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헐레벌떡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법원에서 통보가 왔는데 회장님 개인 통장은 물론이고 법인 계좌까지 전부 가압류로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상철의 심장이 쿵 하고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영희가 제기한 100억 원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때문에 법원에서 상철의 모든 현금줄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으악! 안 돼. 돈, 내 회사. 이거 다 내 거란 말이야. 단돈 5천만 원에 평생 헌신한 조강지처를 벌이려던 상철은 이제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사 먹을 돈 10,000원조차 꺼낼 수 없는 완벽한 알거지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철의 완벽했던 세상이 무너지는 데는 단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좌가 꽁꽁 묶인 회사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고 곧바로 법원의 강제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군림했던 으리으리한 본사 회장실에서 상철은 짐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회사 회장 박상철이라고. 상철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상철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자신이 지은에게 사주었던 최고급 강남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통장이 묶이기 전에 지은에게 사준 명품 가방과 보석들만 팔아도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헐떡이며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간 상철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턱이 빠질 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은이 커다란 이민 가방에 짐을 가득 싸서 막 현관을 나서려던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설마 나를 버리고 도망가려는 건 아니지? 지은은 바닥에 나뒹구는 상처를 보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미간을 팍 찌푸렸습니다. 버리다니요. 우리가 무슨 부부라도 되나요? 돈 떨어지고 빚만 남은 늙은 아저씨를 내가 미쳤다고 계속 만나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집도 사주고 비싼 명품 가방도 다 사줬잖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제 이름으로 된 제 재산이니까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은은 그동안 상철에게서 뜯어낸 수억 원어치의 폐물을 챙겨 미련 없이 문을 쾅 닫고 떠나버렸습니다. 믿었던 내연녀에게마저 처참하게 버림받은 상철은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상철은 비틀거리며 예전에 영희와 함께 살던 자신의 으리으리한 본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 앞에는 낯선 건장한 사내들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 사모님 지시로 오늘부로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여보세요.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산 내 집이라고. 당장 비켜. 상철이 억지를 부리며 억지로 밀고 들어가려 하자 경비원은 사정없이 상철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집 명의도 사모님으로 되어 있는 거 아직도 모르십니까? 한 번만 더 여기서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뒹군 상철의 무릎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떵떵거리던 회장님이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늙은 들개 신세로 전락한 것이죠. 주머니를 덜덜 떨며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영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상철은 피가 나도록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처절하게 애원했지만 거대한 철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매서운 밤바람이 몰아치는 길바닥에서 상철은 그제야 자신이 조강지처를 벌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무참히 짓밟혔던 영희의 진짜 매서운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상철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배고픔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꼬깃꼬깃한 돈으로는 허름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나니 남는 것이 없었죠. 상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회장 시절 룸살롱에서 수백만 원씩 술값을 내주며 형님, 아우 하던 거래처 사장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사장, 나 상철이네. 내가 지금 수중에 현금이 딱 묶여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아니 1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나? 아이고, 박 회장님 아니십니까? 근데 일을 어쩌죠? 제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통화가 어렵습니다. 끊겠습니다. 뚜루루 하는 매정한 신호음과 함께 상철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평소 상철에게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굴던 지인들은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철저하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상철을 사기꾼 취급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사람도 있었죠. 이 나쁜 놈들.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돈 떨어지니까 다들 나를 개 취급을 해. 상철은 텅 빈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원망 섞인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세상의 인심이 차가워진 것은 오직 조강지처를 벌인 그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희는 남편이 쫓겨난 강남의 본사 건물 꼭대기층 넓고 화려한 회장실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상철 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회사를 위해 묵묵히 일해왔던 실무진들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다들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박 회장이라는 인간 밑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일하느라 억울한 일도 많았을 겁니다. 오늘부로 이 건물과 회사의 소유권은 온전히나 김영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회사를 과거의 썩은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칠 생각이에요. 영희는 상철이 자신의 공인양 떠벌리던 핵심 특허 기술을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재평가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상철의 눈밖에 나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대거 파격 승진시켜 회사의 핵심 부서에 전면 배치했죠. 사모님, 아니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뼈를 묻을 각오로 다시 한번 회사를 제대로 살려보겠습니다. 영희의 과감하고 포용력 있는 리더십 덕분에 상철이 쫓겨나며 흔들리던 회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오히려 상철의 독단적이고 낡은 경영 방식이 사라지자 보류되었던 해외 바이어들과의 거대 계약이 순조롭게 성사되며 회사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며칠 뒤 영희가 회사의 새로운 실소유주이자 여성 기업인으로
경제신문 한 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상철은 먼지가 풀풀 날리는 외곽의 공사판 한 구석에서 안전모를 쓰고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나이 65에 평생 해본 적 없는 막노동을 하려니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질 듯 쑤시고 아파왔습니다. 어이, 거기 늙은이. 동작 좀 빨리빨리 안 해. 돈 받고 일하면서 그렇게 꾸물거릴 거면 당장 짐 싸서 집에 가쇼.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나르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상철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현장 10장의 호통에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굴하게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점심시간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굳어버린 빵 조각을 우적우적 씹어 넘기던 상철의 시선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구겨진 신문지 한 장에 머물렀습니다. 그 신문 한 면에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전처 영희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복을 발로 찼어. 상철은 신문지에 흙 묻은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너무나도 멀고 비참한 길을 와버린 후였습니다. 영희의 찬란한 성공과 상철의 비참한 밑바닥 인생, 과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상철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막노동 현장에서 굴러다니던 신문지를 움켜쥐고 피눈물을 흘리던 상철은 결국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pen대만 굴리며 기름진 음식만 먹던 65의 몸뚱이는 차가운 흙바닥과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견뎌낼 재간이 없었죠. 상철이 눈을 뜬 곳은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는 변두리의 아주 허름한 병원 다인실이었습니다. 영양실조에 심한 과로입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당장 입원 수속 밟으시고 영양제부터 맞으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번은 꿈도 못 꾸니 그냥 진통제나 몇 알 주십시오. 상철은 링거를 꽂을 돈조차 없어 간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걷던 상철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신문 한 면을 장식하며 눈부시게 빛나던 전처 김영희였습니다.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명색이 40년을 같이 산 부부잖아. 영희가 내 꼴을 직접 보면 설마 나를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겠어. 상철은 알량한 자존심을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고 찢어진 작업복 차림 그대로 강남에 있는 자신의 옛 회사 건물을 향해 무작정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대의 매출을 자랑하는 최고급 본사 건물 로비에서 거짓골을 한 상철을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이니까 당장 나가세요. 이봐, 나 누군지 몰라. 나 박상철이야. 이 회사 전 회장이라고. 당장 김영희 회장 내려오라고 해. 상철이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출근하던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밑에서 벌벌 떨던 직원들의 멸시 어린 시선에 상철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의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비서진의 호의를 받는 영희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영희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거짓골의 상철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죠. 아침부터 로비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죠? 업무에 방해되게 무슨 일입니까? 여보, 영희야. 나 좀 살려줘. 나 정말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 상철은 영희를 보자마자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린 채
바닥을 기어가 영희의 구두코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내가 미쳤던 거야. 당신이 시키는 대로 평생 종노릇 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밥이라도 좀 먹게 해줘. 하지만 영희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상처를 마치 길가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보듯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내 구두에 더러운 손때, 40년을 헌신한 조강지처를 단돈 5천만 원에 버리려던 인간이 이제 와서 종노릇을 하겠다고. 당신이 나한테 줬던 그 모욕과 비참함에 비하면 당신이 지금 겪는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경비원, 당장 이 사람 끌어내고 다신 이 건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영희의 얼음장 같은 호령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비원들이 상철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붙잡았습니다. 영희야, 안 돼. 영희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상철의 처절한 비명과 절규가 넓은 로비에 메아리 쳤지만 영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회사 밖으로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진 상철은 굳게 닫혀버린 거대한 유리문을 바라보며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회사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상철은 굳게 닫힌 거대한 유리문을 하염없이 두드리다 결국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가 누워있는 곳은 따뜻한 병원 침대가 아닌 매서운 바람이 부는 지하철역 구석의 차가운 바닥이었죠. 지나가던 행인들이 적선하듯 던져준 동전 몇 개가 한때 수백억 자산가였던 상철의 전 재산이 되었습니다. 춥다.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미치겠어. 화려한 최고급 정장만 입던 상철의 옷은 흙먼지로 새카맣게 변했고 쓰레기통을 뒤져 남이 먹다 버린 빵 조각을 주워 먹는 비참한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희는 남편의 낡고 썩은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낸 회사에서 창립 이래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넓고 쾌적한 회장실에서 결제 서류에 사인하며 비서실장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분기 수익금의 일부는 독거노인과 미혼모들을 돕는 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협력업체들 대금 결제도 밀리지 않게 오늘 바로 처리하고요.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안 그래도 언론에서 회장님의 통 큰 기부와 투명한 경영에 칭찬이 자자합니다. 직원들 사기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영희는 과거 상철이 룸살롱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며 자신의 배만 불리던 것과 달리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들을 챙기며 진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죠. 어느 매서운 겨울밤,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받기 위해 덜덜 떨며 길게 줄을 서 있던 상철은 식당 구석에 켜진 낡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뉴스에서는 연말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참여해 직접 김장을 담그며 환하게 웃고 있는 영희의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영희가 저기 있네. 참 곱다. 넋을 잃고 화면으로 다가가 중얼거리는 상철을 보며 옆에 서 있던 다른 노숙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양반이 날이 춥더니 단단히 미쳤구만. 저 잘나가는 대기업 회장님이 당신 같은 거지. 방랑객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름을 함부로 불러. 그 비아냥거림을 듣는 순간 상철은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후회에 휩싸여 어렵게 받은 뜨거운 국밥을 채 먹지도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저렇게 훌륭하고 착한 내 마누라를 두고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어린 년한테 홀려서 이 꼴이 된 거야. 영희야, 내가 진짜 죽일 놈이다. 나 같은 놈은 그냥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야 해.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악취나는 시궁창에 처박히고 나서야 상철은 비로소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조강지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 추위와 지독한 영양실조는 늙고 병든 상철의 몸을 무자비하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철은 지하철역 구석에서 붉은 피를 토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상철은 끊어질 듯한 숨을 내쉬며 오직 영희의 이름만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상철, 과연 영희는 이대로 그가 차가운 병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차가운 지하철역 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상철은 곧바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끊어지는 아득한 순간에도 그의 입술은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을 맴돌고 있었죠. 삐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중환자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분 영양 상태가 너무 엉망입니다. 급성 폐렴에 폐혈증까지 와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어요. 빨리 보호자분께 연락 취하세요. 하지만 상철의 품에서 나온 낡은 옷가지와 텅 빈 주머니 안에는 가족의 연락처는커녕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조차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상철의 신원을 조회했고 마침내 그의 유일한 연고자였던 전처 영희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회장실에서 잡무를 처리하고 있던 영희의 휴대폰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네, 김영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병원 측의 다급한 목소리에 영희의 만년필을 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돈 5천만 원에 자신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 했던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길바닥에서 객사를 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이 마땅했지만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코트를 걸쳤습니다. 복수심인지 아니면 아주 작은 연민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차가운 가슴 한구석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 뒤 영희는 구두 굽소리를 내며 차가운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온몸에 온갖 튜브를 꽂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헐떡이는 늙고 초라한 노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수백억 대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던 박상철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영희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힘겹게 눈을 뜬 상철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영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 허공을 저으며 영희의 옷자락을 향해 힘겹게 뻗어왔습니다. 영희야. 우리 영희 왔어.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는 상철의 목소리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왔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대로 혼자 떵떵거리며 잘 살 줄 알았더니 꼴이 이게 뭐야.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서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상철의 탁한 눈동자에서 뜨겁고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당신 피눈물 흘리게 한 벌 내가 다 받고 가는 거야. 상철은 돈을 달라고 구걸하지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고 나서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짓밟았다는 뼈저린 회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당신 얼굴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는 당신 근처에도 안 갈게. 정말 미안했어. 그 진심 어린 처절한 사죄에 40년 묵은 원망과 분노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영희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지만 영희의 눈시울은 왜인지 모르게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상철을 보며 영희는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내뱉는 상철의 마지막 사죄는
차가운 중환자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영희는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쥐고 눈물을 흘리는 상처를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신을 시궁창에 버리려 했던 원수였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뉘우치며 바스라져가는 늙은 사내를 보며 영희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여기서 당장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려도 시원찮을 판이야.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면 당신이 평생 짊어져야 할 그 알량한 죗값마저 내던지고 도망치는 것밖에 안 돼. 영희는 상철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을 나서기 전 그녀는 담당 의사를 향해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환자 살려내세요. 들어가는 병원비와 최신 치료비는 전부 제가 부담할 테니 무조건 살려만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하긴 하지만 지원만 확실하다면 저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의 그 한마디는 사신이 코앞까지 다가왔던 상철의 운명을 기적처럼 돌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희의 막대한 금전적 지원과 최고급 의료진의 치료 덕분에 상철은 기적적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상철의 등 뒤로 익숙하고 경쾌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상철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여전히 우아하고 단단한 자태의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영희야, 아니, 회장님, 저 같은 쓰레기를 왜 살려주신 겁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착각하지 마. 당신이 불쌍해서 살려준 게 아니니까 40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내 마지막 도리이자 당신이 남은 평생 온몸으로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라는 벌이야. 영희는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상철의 무릎 위에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월세방 하나 얻어놨어. 퇴원하면 거기로 내려가서 내가 매달 보내주는 30만 원으로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 그리고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뼛속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해. 봉투 안에는 낡은 집의 열쇠와 편도 기차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움켜쥐고 영희를 향해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짐승처럼 살았던 내 죄. 남은 평생 당신이 있는 쪽을 향해 매일매일 속죄하면서 살게. 진짜 고마워. 눈물로 범벅이 된 상철의 진심 어린 참회를 뒤로한 채 영희는 미련 없이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마주한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 영희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짓눌려 있던 거대한 짐을 마침내 완벽하게 털어버린 가벼운 자유의 공기였죠. 이후 상철은 강원도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의 농사일을 거들며 조용히 속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면 영희는 여성 기업인들의 롤모델이자 투명한 경영과 따뜻한 기부로 세상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회장님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2막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남편에게 완벽한 파멸이라는 지옥을 맛보게 한 참으로 통쾌한 복수극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로 회개한 남편을 마지막에 묵묵히 살려주는 그 대인배 같은 아내의 선택에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